오늘부터는 동물과 에너지를 2주에 걸쳐서 할 거고요. 자, 동물과 에너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소화하고 순환은 이번 주에 할 거고 다음 주에는 호흡하고 배설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소화 봅시다. 우리는 무언가를 먹는 생물이죠. 그렇죠? 생물은 5가지 분류가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네. 우리는 핵이 있고 기관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생물이었어. 핵이 있고 기관이 있는 거를 크게 3개로 나누면 균계, 식물계, 동물계였는데 균계는 버섯하고 곰팡이니까 그거 빼고 식물하고 동물계를 한번 볼게요.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치? 움직임과 광합성. 식물은 움직일 수 없는데 광합성을 할 수 있고 동물은 움직일 수 있는데 광합성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은 식물이라고 부르고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친구들을 동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동물이라는 말에 이 동이 움직이다라는 뜻이야. 동물. 그렇죠? 파리지옥은 특별한 생물인 거지. 원래는 광합성을 해 걔도. 근데 광합성을 잘 못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진화를 한 거지. 광합성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식물이지. 특이한 식물.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 동물을 할 건데 동물은 결국 뭐라 그랬냐면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라고 했는데 동물도 그러면 구분을 할 수가 있지. 식물을 먹는 동물이 있고 식물을 섭취하는 이걸 우리는 초식 동물이라고 하고요. 그 초식 동물의 대표는 브라키오스. 자, 그리고 브라키오스. 다른 것도 다 먹는 애들이 있고 벨로키라투스. 같은 동물을 섭취하는 애들이 있어. 벨로키라투스요. 그거를 육식 동물이라고 해요. 근데 식인종 벨로키라투스 식인종인데. 근데 우리는 그러면 육식이야, 초식이야? 우리 같은 건 잡식 동물이라고 해요. 다 먹어서. 다람쥐는 초식. 니네 오해하는데 다람쥐 초식 동물 아닙니다. 다람쥐는 쥐야, 쥐. 이런 걸 설치류라고 하는데 잡식입니다. 다람쥐는 심하면 자기들끼리도 잡아먹어요. 식동종. 햄스터. 신선 햄스터는 주로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고기 줘도 먹어요. 예? 결국 몇 마리가 자기 자신도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분명히 밤에 새끼를 8마리 낳는 걸 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4마리 절반으로 줄었다고. 4마리밖에 안 남아있더라고. 무서운 거지. 분리를 시켜줘야 된대. 분리를 시켜주지 않으면 뼈도 안 남았어. 분리를 시켜주지 않으면 수컷이 먹어버린대요. 무서운 생물이야. 그런 생물은 없죠. 식인종도 있지 않아요? 없지 지금은. 지금 없죠. 예전에 몇천 년 전에 아니면 그 문명이 많이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서 식인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병에 걸려요. 그러니까 걔들이 주식이 다른 종족이었던 건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거나 강한 전사의 살을 먹으면 그 전사의 힘이 자기한테 깃든다고 믿었대. 그래서 먹었던 거지. 그걸 주식으로 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기는 했겠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이 식인 문명 아니야. 식인이 아니라 걔들은 인신 공양을 했던 거야. 인신 공양.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시체를 제물로 바쳤던 민족입니다. 근데 그걸 먹지는 않아. 그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거기는 포로를 잡으면은 일부 건강한 포로들은 거기 높은 상류층끼리 다 같이 모여서 식인 파티를 했다는데. 그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게 누구의 기록이냐면 그 아즈텍이라든지 마야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의 기록은 아니고 그 땅을 정복했던 서양인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일부러 그런 기록들을 좀 부풀렸을 이유는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는 있다더라고. 강력한 전사의 살을 먹으면 그 전사의 영혼이 깃들어서 힘을 얻는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근데 그거는 우리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강한 생물을 먹으면 그 힘이 나한테 온다고 믿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간이 안 좋아 그럼 뭐 먹어? 간 먹어. 사실 그거 좀 이상한 거거든. 간이 안 좋다고 간 먹는다고 내가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책이 그렇게 책이 간이라고 가늘게를 하다고 가져오세요. 족발을 먹는다고 내 다리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있어. 많이 먹으면 예를 들어서 돼지 껍데기에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돼지 껍데기에 있는 콜라겐을 먹으면 내 몸에 콜라겐이 많아져가지고 피부가 탱글탱글해진다? 거짓말이야. 왜냐면 콜라겐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콜라겐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는 순간 다 분해가 돼.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우리 몸에 만들어지는 콜라겐하고 돼지 껍데기에 있는 콜라겐은 같은 성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우리 몸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서 다시 콜라겐을 만드는 재료가 돼.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지 만들지.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100% 틀린 말은 아니지만 콜라겐을 먹는다고 그 콜라겐이 다 나한테 오면 이게 돼지살이 돼야지. 그거 아니잖아. 이건 내 살이지 돼지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소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내 몸의 근육이 소의 근육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레전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화라는 관념을 하고 있는데 동물 몸의 구성 단계를 한번 봅시다. 동물 몸의 구성 단계에는 기관계라는 게 있었죠. 괴물인데. 그래서 세포부터 시작합니다. 세포, 비슷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모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조직. 조직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기관. 그 다음에 동물들은 기관계라는 게 되죠. 그리고 개체. 그리고 개체가 될 건데 이걸 소화계에 한번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세포, 소화기관에 있는 상피세포. 조직은 뭐가 되겠어요? 상피조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상피조직은 껍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관에는 위가 나와 있네. 위를 감싸고 있는 상피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위는 어떤 기관계에 속해 있냐면 소화계에 속해 있어. 그리고 이런 여러 개. 또 개가 뭐가 있냐면 소화계, 호흡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리고 다 요건 좀 이따가 배울 순환계도 있고. 그리고 배설계. 그리고 신경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개체인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해볼게요. 자, 조용. 이거 마저 합시다. 세포는 기본 단위죠.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우리 지금 동물계를 하고 있으니까. 조직은 밑줄 좀 칠게요.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 밑줄 치고요. 기관,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 밑줄 치고요. 기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줄에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 밑줄 치세요.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인 기능이라는 건 한 가지 일을 같이 한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연합해서. 소화계는 양분을 소화해서 흡수
흡수하는 단계이고 위, 소장, 대장, 입부터 시작해서요. 순환계는 물질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단계인데 심장하고 혈관이 포함되어 있어요.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고요. 호흡계는 기체를 교환해 기관, 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기관, 기관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기관, 기관지라고 하지 않고 기관을 숨관이라고 바꾸고 기관지를 숨관가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냥 부르는 용어가 바뀌었어. 과학계에서.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기관이라고 안 나오고 숨관이라고 나올 거예요. 거기다 숨관이라고 써놓으세요. 기관 X치고 숨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숨관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기관 대신에. 기관이라는 말이 한자 용어잖아. 공기가 지나가는 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자하고 우리말이 섞여 있는 단어였던 거야. 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순 우리말로 바꾼 것 같아요. 숨관이라고. 기관이 공기라고 그냥 애초에 얘가 한자인데 얘는 한자라고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게 바꿨는지. 그러니까요. 그래 갑자기 나트륨을 보고 나트륨을 소디움으로 바꾼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물을 포타슘으로 바꾸고 칼륨을요. 자, 배설계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건데요. 콩팥, 방광 이런 걸로 되어 있죠. 배설계 똥 아니에요. 똥 싸는 게 배설계가 아니라 오줌 싸는 게 배설계예요. 똥 싸는 건 뭐겠어요? 그러면 소화계예요. 소화계. 자, 2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영양소라는 게 있어요. 영양소도 밑줄 먼저 칠게요. 몸을 구성 밑줄 치시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까지 밑줄 치고 생성이라고 위에다 적으세요. 에너지, 생성. 그리고 몸의 기능을 조절 밑줄 치고요. 영양소가 하는 일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 몸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하는 일을 다 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가 있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영양소가 있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를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얘네들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탄수화물은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밥, 빵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어. 국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있고요. 탄수화물은 입에 넣으면 달달한 맛이 나. 달콤한 맛. 왜? 씹으면 씹을수록 달콤한 맛이 납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살코기에 많이 들어있겠죠. 생선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아니면 식물에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물들이 있어. 콩 같은 것들 이런데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은 어디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약간 올리브유 이런 거. 그렇지. 기름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은 뭐 견과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깨, 땅, 콩 이런 것들에 기름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름지다라고 표현하는 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말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냐면 거기다 밑줄 좀 칠게요. 그램당 4kcal 이렇게 써있네. 교재. 열량. 4kcal per 그램. 1g당 4kcal의 열량이 난다라는 뜻이에요. 킬로칼로리는 열량의 단위죠. 1g당 4kcal. 그리고 단백질도 1g당 4kcal이에요. 근데 지방은 좀 높아. 1g당 몇 킬로칼로리라고 써 있어요? 9kcal. 그러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하게 되니까 살이 좀 찔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지방을 많이 먹는 경우는 많이 없어.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방은 우리가 많이 못 먹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게 되는데 쌤 탄수화물은 4kcal밖에 안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흡수하면 몸에서 지방 형태로 저장이 돼요. 바뀔 수 있어. 왜냐면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굉장히 효율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탄수화물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네요. 남은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 거기도 밑줄 쳐주세요. 탄수화물의 종류가 나와 있죠. 녹말, 엿당, 설탕, 포도당, 무슨 당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은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엿당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엿은 먹어봤지? 네. 우리 전통 엿. 엿 먹어봤냐고 엿. 엿 먹으라 할 때 욕 말고 진짜 엿, 호박엿, 땅콩엿 이런 엿. 엿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요? 몰라요. 식혜로 만드는 거야 엿. 그래요? 식혜 뭔지 알죠? 네. 식혜를 만든 다음에 밥알 건더기 다 빼내고 물만 계속 끓여. 계속 끓이다 보면 찐득찐득하게 되거든요. 그걸 조청이라고 해요. 그 조청을 더 끓인 다음에 딱딱하게 굳힌 거, 식힌 걸 엿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엿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전통 엿. 그러면 식혜는 어떻게 만들까? 실게요. 엿을 설탕 물에다가 밥알을 만든 다음에 밥을 한 다음에 원래 전통 식혜는 설탕 안 들어가요. 밥을 한 다음에 이 밥을 엿기름이라는 애가 있어. 엿기름에다가 물을 빠. 그러니까 물에다 비비는 거야 엿기름을. 엿기름은 뭘 엿기름이라고 하냐면 쌍난 보리를 엿기름이라고 해요. 쌍난 보리를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 물을 낸 다음에 그 물에다가 밥을 넣어. 그러면 그 안에 효소가 들어있어가지고 밥이 사가. 삭는다는 표현 알아요? 발효가 된다라는 거지. 요구르트처럼. 발효되면서 달아지고. 발효되면서 이 밥에 있는 탄수화물이 엿당이라는 걸로 표현해. 엿당. 그래서 달콤한 맛이 나는 거야. 우리가 밥을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나는 이유도 우리 침 속에 소화제가 들어있어. 소화시키는 성분이.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입에 넣은 이 밥알들이 소화가 되면서 엿당으로 변해요. 입에 넣은 녹말들이. 그래서 오래 씹으면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거죠. 설탕은 뭔지 다 알 거고. 포도당 캔디 이런 것도 있던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밥맛도 없고 하면 가끔 사탕 같은 거 먹고 해도 열량이 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사탕을 먹으면 밥을 되레도 못 먹지. 그치? 그럴 수도 있고 너희 그 학교 근처에서 불량식품 파는 그런 불량식품이라 그러기 조금 애매한데 뭐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조그만 캔디 같은 그런 사탕들 있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캔디들. 그거 대부분 포도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입에 넣으면 달달한 맛이 나고 색소가 들어있어서 색깔이 좀 칼라틱한 거. 이거 대부분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캔디라 먹어도 별탈은 없어. 먹어도 별탈은 없는데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 그 칼로리가 되게 높아요. 하지마. 자, 두 번째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몸을 구성한다는 거.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우리 몸은 탄수화물 없죠, 그렇죠?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울을 딱 봐봐. 내 몸에는 단백질이 많을지 지방이 많을지. 뭐가 더 많아? 단백질이 더 많지 않아요? 단백질이 더 많을까요? 형빈 뭐가 더 많아요?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이 많아요. 비키로 근데 사람은 몸에 제일 많은 건 뭐야? 물이야, 물. 물이 70%. 그리고 뭐 100kg라고 해도 키가 2m인데 100kg면 이거는 근육이 훨씬 많을 건데
150인데 100kg면 그 사람은 지방이 얼마나 많은데? 누워 있겠지 그냥. 걸어 다니기도 힘들겠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이 4월 4월에 사망했대요. 그러면 뚱뚱한 사람이 바뀌었겠네. 그러니까 몇 킬로요? 몰라. 근데 예전에 어떤 500kg 프로그램에서 너무 멕시코 여자분인데 380kg 정도 나가는 그룹이 있는데 예. 아 남자였다 얘. 아, 멕시코는 사실 380kg 인데 19만 거지? 어? 눈으로요? 아니 TV 영상에 이분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침대 위에서만 생활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서 문으로 못 나와서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분으로 옮겨서 병원으로 간 다음에 지방 절제 수술을 했어. 지방을 잘라냈어. 그리고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이분이 150kg까지 감량하는 거를 봤어. 절반 넘게 감량을 한 거야. 150kg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살쪘던 사람이 430 몇 킬로였는데 근데 그분이 지방 절제 수술을 하러 병원을 갔다가 가는 도중에 사망했대요. 안타까워. 그럼 어떡하지? 내 거는 갖다 줬지 그냥. 그러면 430kg면 일반적인 관에도 못 들어가는데. 근데 그냥 430kg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라니. 아무리 좀 그거 되는 거지라고. 너무 비하가 되는 거 어떻게 되는 거지라고. 근데 430kg가 아니. 어떻게 하면 430kg? 그러니까요. 일단 오늘부터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말고 계속 감자튀김만 먹으면 돼. 오. 다른 거 먹지 말고 감자튀김만 먹어. 질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만 먹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 테니까 타코도 먹어. 맛있다. 매일매일 타코하고 감자튀김하고 그 포카칩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만 계속 먹어. 쉬지 않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인생가요. 쏘리 저는 그것만 계속 먹는데 왜 살이 안 쪄요? 자랑하지 마.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침대에 누워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 넌 네. 너무 돌아다녀. 집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자, 많이 먹어도 있잖아, 얘들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살이 덜 찌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체질일 수도 있지만 내가 먹은 만큼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화를 하고 있잖아. 칼로리가 나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 먹었다고 해도 먹은 거 이상으로 활동을 하면 살이 되게 빠질 거야. 얼마나 활동? 선생님이 다이어트를 한창 할 때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 샐러드를 먹었는데 요만한 접시에 양상추하고 이런 야채를 넣어서 먹으면 죽는데. 흔들지 말고 그래요? 아닌데. 흔들렸어. 이렇게 먹는데. 그러니까 진동 때문에 흔들린다. 그래요? 바닥 진동 때문에. 오. 그래서 이렇게 먹었는데 선생님 동생도 샐러드를 먹는다 그래서 같이 먹기로 해서 동생네 집에 가서 이만한 접시에 샐러드를 거의 양상추를 반 통을 썰고 닭가슴살을 2개를 딱 올려놓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 와이프가 내 동생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 누구야? 야 코끼리가 고기 먹고 살찌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 코끼리는 뭐 먹고 살쪄요? 풀 먹고 살찝니다. 풀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근데 이제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 먹은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단백질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필요해. 우리 몸을 만드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 저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앞으로 채식주의자 될 거예요. 옳지 않아.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해 그런 거는. 채식주의자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키코야. 선생님 아는 아이 중에 체조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채식주의자야. 그래서 내가 걔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지금은 근육이 발달해야 되기 때문에 채식, 물론 채식으로도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어요. 콩이나 두부 이런 거를 통해서 최소한 유제품하고 계란은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여자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생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하고 철분, 아연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채소만 먹는 생활 방식은 돼지고기는- 그렇게 좋지 이 않습니다. 친구는 체식주의거든요. 근데 걔가 맨날 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백덤블링을 해요. 그 빈혈이에요. 빈혈이 있을 때는 철분을 먹어야 돼. 근데 아빠가 사줬는데 안 먹었어. 먹어야 돼. 철분하고 엽산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지 건강해질 수 있어. 나 맨날 고기 먹는데. 맨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을 때도 간 같은 것들 있죠. 요런 거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순대를 먹으면 간이 좀 퍽퍽하긴 하잖아. 간을 먹으면 거기에 철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딱히 철분제를 먹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먹으면 보충이 되기는 해요. 과일은 키위 같은 거 좋고 거기에 엽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엽산은 너희들한테도 다 좋아요. 엽산은 어떤 성분이냐면 두뇌세포를 만드는 성분이어서 성장기 어린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너희 어머니들이 너희를 임신했을 때 엽산을 굉장히 많이 드셨을 거야. 왜요? 뇌세포를 만드는 성분이라니까 엽산이. 저희 엄마 키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와 너는 엽산을 못 먹었겠다. 키위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 제일 많이 엄마 들어있는 키위 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마트에서 하루에 5개 먹는데. 과일 사면은 그 제가 아무리 저는 키위를 되게 좋아해서 키위 아무리 사달라고 줘도 저는 절대 키위 안 사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 과학 선생님이 키위에 엽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키위를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대. 과학적. 그렇게 얘기 한번 해봐. 그럼 혹시 한 번쯤은 사주시지 않을까? 엄마는 그러면은 키위를 먹을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키위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공부할 건데 엄마 키위를 먹으면서 공부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야지. 자, 지방 몸을 구성하거나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대요. 지방도 몸을 구성을 하죠. 우리 옆구리에 이렇게 팔뚝 밑에 지방 엄청 저장돼 있죠. 그리고 있어 너도. 저 없어요. 있어. 지방이 0%인 사람은 없어. 아무리 빼짝 마르고 운동을 안 해도 지방이 몇 운동만 하는 프로 포함되어 있어. 걔네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운동만 하면 보디빌더들이 극적으로 살을 빼가지고 거의 0%에 가깝게 만드는 경우 있거든. 이 사람이 아니야. 걔네들은 정신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상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렇게 몸을 만드는 과정이. 그래갖고 되게 예민해지고 되게 피폐해지고 사람이 좀 이상해. 보디빌더들이 아닌데 제 친구는 근육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근육이 살이 20% 근육이 80%예요. 그래, 그럼 되겠지. 그럼 될 수도 있지. 제법이요. 근데 더 뺀다고 하면 나는 제가 검사했더니 얼마 전에 검사했더니 체지방률이 29% 정도 나오더라고. 좋은 거예요? 좋고 말고가 어딨어? 그냥 뚱뚱한 거지. 자,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부영양소, 칼로리가 되지 않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바이타민을 넣은 물, 무기, 염류, 바이타민이 있네요. 바이타민. 일단 물 먼저 볼게요. 물 제일 밑에 있는 거.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대. 70%가 물이고요. 물을 안 먹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렇죠?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죽어요. 왜요? 야, 수영장에 들어가고 물 계속 먹어봐. 숨 안 쉬고 죽겠지 당연히. 숨을 쉬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계속 먹어봐. 죽는다니까 진짜로. 왜요? 물을 계속 많이 먹으면 폐에 물이 차면 죽지. 근데 물이 바꿔야 되면 죽는 거죠. 100% 아니요. 뭘 해봐. 폐가 왜 차요? 먹다 보면 그러면 배에 들어갈 수도 있지.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먹다 보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고 그 폐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물을 먹고 숨을 쉬고 먹고 숨을 그런 쉬고 경우 말고 물만 계속 먹는 경우를 이야기한 거잖아. 물배 채웠어. 자, 물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를 이용해서? 혈관을 이용해서.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된대요. 거기다 밑줄 칩니다. 체온 조절에 도움. 물은 비열이 높아요. 우리 물리할 때 배웠죠? 물이 네. 비열이 높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그거는 다른 거 있으면서 왜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무기업류로 다시 올라갈게요. 무기업류의 종류,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이런 것들을 다 무기업류라고 하는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애들은 대부분 금속 물질이죠. 얘들을 이온인 상태로 먹어요. 어떤 상태로 먹는다고요? 이온. 그래서 너희 이온 음료 마시잖아, 그렇죠? 포카리 스웨트라든지 뭐 2%, 2% 이런 것들. 거기에는 이온 형태의 무기업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운동을 해가지고 막 힘든 상태에서 물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물을 먹어줘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는 이런 이온 음료들은 훨씬 흡수가 빨라. 그런 이온 음료들을 여름에는 좀 먹어줘야 땀을 흘렸으면 이온들이 전해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들이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몸의 활동들을 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더울 때 땀을 내가 너무 많이 흘렸으면 달달한 음료수 말고 이온 음료를 사서 먹어요. 그게 몸에 도움이 돼. 물을 바로 먹어도 흡수가 바로 안 될 때 있어.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너무 더울 때는 여기 이온 음료를 마시세요. 알겠죠? 자. 철이 들어. 철분이 들어있어. 철분. 철광석이 들어. 철광석이 들어있진 않겠지, 야. 근데 저 버섯 되게 많이 먹는데 나 면역력이 아니야. 나 버섯 좋아. 버섯 안 많이 먹는데. 먹는다고 면역력이 좋은 건 아니겠죠. 적당히 먹으세요. 유전이야. 자, 뼈, 이빨, 혈액, 네. 뼈, 이빨, 혈액 등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한대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멸치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을까요? 칼슘. 칼슘이 많이 들어있겠죠. 칼슘은 주로 뼈를 만들 때 이용이 되죠. 버섯, 다시마, 우유 이런 데에 무기업류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너희들이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연, 마그네슘, 철분은 나와 있네요. 엽산. 적어 놓으세요. 아연, 마그네슘, 엽산. 마그네슘 있네. 아연하고 엽산 추가로 적어 놓으세요. 너희한테 특별히 도움이 되는 것들. 어떤 과일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키위. 그리고 땅콩. 근데 이제 땅콩이나 이런 뭐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들이 몸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살쪄요. 전안 먹어. 선생님이 이 견과류를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코스트코에 가면 이만한 박스 그 통으로 사. 알아요. 그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소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 있는 게 맛있긴 하지만 소금이 안 들어있는 견과류를 사는데 그거를 한 20g, 30g씩 조그맣게 소포장을 해놓거든 집에서. 그러면 원래 계획은 뭐냐면 하루에 요거 한 봉지 먹는 게 원래 계획인데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막 5봉지, 6봉지씩 먹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살이 쪘어. 그래서 요즘은 안 사고 있어. 한 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한 번도 먹어. 아까 코스트코 가서 그 사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요즘에 안 사요. 내가 사지 말라 그랬어. 자, 그 다음에 바이타민. 바이타민은 우리가 흔히 비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이고요.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종류가 A, B, C, D, E, K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일이랑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바이타민은 없으면 문제가 돼. 햇빛이 D죠. B요. D, D, D. D요. 햇빛을 보면 바이타민 D가 합성이 되고요. 특별히 바이타민 C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괴혈병에 걸릴 수 있어. 뭐지? 썩는 거야, 피가. 그래서 바이타민 C가 제일 중요한데 바이타민은 많이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 그래서 뭐 많이 먹어도 돼요? 레모나 같은 거 있죠. 레모나 같은 거 먹고 화장실 가면 노란 오줌 나와요. 네. 바이타민이 100% 흡수가 되지 않고 다 몸 밖으로 빠져나가요. 저는 햇빛 알러지가 있거든요. 근데 햇빛을 알러지가 있는데 햇빛이 부족해요.
그래서 D를 먹어야 하거든요. 음. 근데 먹으면 맛없어서 안 먹어요. 그래서 비타민 D만 먹지 말고 요즘에 보니까 오메가3랑 같이 섞여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먹어요. 비타민 D는 무슨 역할을 해요? 비타민 D 기분을 좀 우울한 기분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라토닌이나 아무튼 어떤 성분이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요. 이게 비타민 D가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영양소를 검출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 중에서 녹말하고 포도당은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녹말은 아직 분해가 되기 전에 탄수화물이고 포도당은 완전히 분해가 된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되는. 그래서 녹말은 어떤 걸로 검출을 하냐면 이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 되도록이면 외워줄게요.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 색깔이 뭐예요? 청남색.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인데 이건 가열을 해야 돼. 그러면 무슨 색? 황적색. 단백질은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과 1% 황산구리 수용액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에다가 써놓으세요. 뷰렛 용액. 뷰렛 반응. 왜 뷰렛 반응이라고 하냐면 이 5% 수산화칼륨 용액하고 1% 황산구리 용액을 섞을 때 뷰렛이라는 기구를 이용해. 그래서 뷰렛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뷰렛 반응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보라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방은 무슨 용액이래요? 수단3 용액, 선홍색. 이거 피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돼. 선홍색. 이걸로 피를 속여서 아니고요. 있잖아. 지방은 끈적끈적거리잖아. 네. 그리고 기름 생각해봐. 식용유에 지방이 많이 들어있겠죠? 네. 이거를 피라고 해도 누가 믿겠어? 이렇게 흘러가는 모양이 다른데. 왜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식혜가 있어. 식혜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으로 하면 반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식혜에는 녹말이 없어. 식혜에는 다 뭐로 바뀌었으니까? 당분으로 바뀌었으니까. 대신에 베네딕트 용액으로 넣어서 가열을 하면 황적색으로 변하겠죠?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 식혜 맛이 나는 음료수 있지. 그건 아침 햇살. 네. 거기에 이제 어떤 게 있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우유 어때? 우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단백질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있겠지. 지방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녹말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소가 녹말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유는 이 뷰렛 반응하고 수단3 반응에만 반응이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소화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소화 음식물을 작게 분해해서 몸에서 흡수할 수 있게 쪼개는 걸 소화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어떻게 하는 과정? 분해하는 과정.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한다. 그리고 소화계에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 음식이 지나가는 길은 아니지만 소화계에 포함된 애들이 있어요.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여기까지는 음식이 지나가는 소화계에 해당되고요. 간, 쓸개, 이자 이거는 음식이 지나가진 않지만 얘네들도 소화계에 포함돼요. 알겠죠? 음식이 지나가는 애들하고 음식이 지나가지 않는 애들도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오른쪽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음식을 우리가 입에 집어넣었어. 네. 씹어. 그럼 어디로 넘어가? 꿀꺽 삼키면 식도로 넘어가겠죠? 식도에서 어디로 가? 위로 가. 위에서 어디로 가냐면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은 되게 길게 돼 있거든요. 소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분해가 돼서 흡수가 돼. 그리고 나머지가 어디로 가? 대장에 가. 대장은 소장을 둘러싸고 있어. 대장에 있다가 어떻게 돼?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들어. 아, 똥 마려. 똥을 싸면 쭉 나가는 거지.
대장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요, 그러면? 물을 흡수해. 근데 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남아있는 물만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변으로 항문으로 배출을 하게 됩니다. 대장이 그 물 다 못 흡수 못하면 설사예요. 근데 설사는 소장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대장의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입에도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엿담으로 분해. 입의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위에는 뭐가 있냐면 펩신이 있어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 밑줄 칩니다. 근데 위에 있는 펩신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염산의 도움을 받아서 이래요. 두 번째 줄, 염산의 도움을 받아 작용 밑줄 치고요. 그 염산이라는 건 산성 물질이잖아.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온 걸 살균하는 효과도 있어. 그럼 왜 살균을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모두 다 위에서 염산이 나오거든. 옛날에 이랬던 거야. 우리가 살던 선조가 길을 가다가 죽은 고라니를 발견을 했어. 더러워, 피해가야 돼. 개꿀 그러면서 주워 가야 돼. 개꿀 그러면서 주워 가야지. 그런 거를 먹고 생존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어제 죽은 건지 좀 전에 죽은 건지 일주일 전에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세균이 득실득실 하겠죠. 그런 거를 먹고 위에서 염산이 나와가지고 살균작용을 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거고, 그런 기능 없는 애들은 벌써 다 죽은 거야, 옛날에. 그래서 지금 인류는 다 위에서 염산이 나오는 사람들의 후손들만 살아남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막 그렇게 길에 떨어져 있는 거 먹으면 되나요? 안 돼. 세균들도 발전을 해서 더 독해졌어. 그래서 그런 거 주워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소장으로 가면 이자액에서는 3개가 나와. 소화 효소가. 아밀레이스 한 번 더 나오고요. 트립신이 나오고 라이페이스가 나오는데,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엿담으로 똑같이 분해하고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위에서 한번 소장에서 한번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개즙이 나오는데, 쓸개즙 소화효소는 없지만 지방의 소화를 돕는데, 그걸 밑줄 쳐주세요. 쓸개즙은 소화효소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효소 쓸개즙에다 이렇게 써도 돼요. 옆에 소화효소 X. 쓸개즙은 소화효소는 아닌데 지방을 잘게 자르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쓰기는 뭐예요? 이빨로 우리가 다른 물질들은 끊을 수 있지만 지방, 기름은 끊을 수 없잖아, 이빨로. 그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쓸개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장에서 또 마지막으로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이 소화효소들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를 해요. 그리고 지방은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라는 걸로 분해가 돼. 제일 밑에 그림 있죠? 그래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쭉 나와 있고, 다 어디서 소화가 흡수가 돼요? 소화된 게 소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넘겨보세요. 영양소를 흡수하는 게 나와 있는데, 소장을 보면 되게 길거든? 소장이 되게 긴데, 이 소장의 내부를 보면 여기가 되게 꾸불꾸불 돼 있어. 되게 긴데 또 꾸불꾸불 돼 있어. 꾸불꾸불 돼 있고, 이 표면에 융털이라는 털이 엄청 나 있어. 이렇게 이 융털 하나를 확대해 보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이 융털 하나가 모세혈관이 있고요, 암주관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그림을 그린 게 모세혈관. 그리고 가운데 하얀색으로 그린 게 암주관이라고 해요. 암주관 왜 암주관? 암죽과는 무슨 뜻이냐면, 암죽이 쌀죽이라는 뜻이야. 미음 알죠? 미음. 쌀 밥으로 죽 끓인 거 하얗게. 암죽간은 그런 색이래. 그래서 암죽간이라고 하고, 암죽간이 하는 역할은 지방 성분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암주관이 하얀색인데 어떻게 알아요? 잘라봤겠죠? 그걸 눈으로 봐요? 예? 지방질 물질을 흡수해요. 지방산하고 모노글리세리드 이런 것들. 그걸 지용성 영양소라고 불러.
거. 기름에 녹는 애들.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요. 모세혈관은 물에 녹는 애들. 수용성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해서 혈관이니까 어디로 보내겠어? 심장으로 보내요. 그래서 다시 저장을 하게끔 하는 거죠. 수용성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들을 간으로 보내서 심장으로 보낸 다음에 온몸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게 온몸으로 보내주는 거고. 암주간에서는 뭘 저장한대요? 물에 녹지 않는 애들, 지방, 지용성 비타민, A, D 이런 것들을. EK도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은 B하고 C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요. 나머진 다 지용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흡수되지 않은 애들은 대장으로 이동되죠. 대장으로 이동되고 물만 흡수해가지고 똥을 만들어서 항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 이게 소화 과정이에요. 소화 과정 되게 길었죠. 네. 소화 과정은 되게 길었는데 소화가 제일 길어. 우리가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그 다음으로 배울 건 순환이야. 순환. 지금 소화를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죠? 소화를 40분 동안 한 거야. 네? 40분. 실제로 아까 하기 전에 실제로 우리 몸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음식물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을 안 먹고 바이타민하고 이런 거만 먹었다 그러면 얘들은 소화가 어디서만 되냐면 밑에서만 되니까 위를 그냥 프리패스 통과해요. 소장까지. 근데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위에서부터 소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과를 먹었어.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한 7시에 먹었어. 점심에 응가할 때 사과가 소화돼서 나올 거야.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삼겹살을 먹었어. 점심에 응가할 때 삼겹살 안 나와요? 저녁에 응가할 때나 삼겹살이 소화된 찌끄레기들이 나오는 거지. 자, 두 번째는 순환. 순환은 조금 빨리 끝날 거야. 일단 여기 18쪽에 빈 공간이 조금 있죠. 거기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거거든 얘들아. 연필 다 들어요. 연필 다 들고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이 심장 그림을 그릴 건데 지우개도 하나 필요해. 그래서 볼펜으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하트를 하나 그릴 건데 자 봐봐. 이만큼이 그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릴 테니까 너희도 비율을 잘 맞춰서 한번 따라와봐. 너무 크게 그리진 않을 거야. 이렇게 한가운데에다가 하트를 그릴 건데 이게 하트잖아, 그치? 요렇게 그릴 게 아니라 여기를 살짝 뚱뚱하게 그려. 오른쪽을 하트인데 오른쪽을 살짝 뚱뚱하게. 아니 그 네모 박스를 너가 그릴 필요는 없고 이 빈 공간을 나타내려고 선생님이 네모 박스를 그린 거야. 네. 살짝 이렇게. 그렇지. 우영아 들어서 애들 좀 보여줘봐. 저 정도 크기로 다 보여줘야지. 높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4등분으로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 아래가 제일 면적이 넓어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적을 건데 방실이라고 이름을 적을 거예요. 방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껍게 표시를 해줄 거야. 방실인데 이 심장은 자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잖아. 선생님의 심장을 너네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 이쪽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너네가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오른쪽이지. 그쵸? 근데 이렇게 돌았어. 왼쪽. 여기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지. 너네가 볼 때는 오른쪽이지만 여기가 왼쪽이잖아.
근데 선생님의 심장이 여기 있는데 그 심장을 너네가 본다고 생각해 보면 이쪽 너네가 보는 오른쪽이 왼쪽이니까 얘가 왼쪽 심장의 방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좌심방이야. 얘는 좌심실이고 얘는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세요. 오른쪽이 좌심방, 좌심실, 왼쪽이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건 이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심방과 심실이 왼쪽에 2개씩 있어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심방은 혈액이 들어가는 곳이고 심실은 혈액이 나오는 곳이야.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우리는 이 좌심실부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색깔펜 이제 하나 들어보세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있으면 더 좋아. 둘 다 있으면. 근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없으면 뭐 어쩔 수는 없어. 여기에다가 좌심실에다가 동그라미 1이라고 적어주고요. 여기 아까 선생님 지우개 필요하다 그랬죠? 여기를 살짝 지울 거야. 그리고 길을 뚫을 거야. 이렇게 좌심실에서부터 위로 나가는 길을 뚫을 거야. 이렇게. 따라왔어요? 아니요. 잠시만요. 왜? 좌심실에서 연결되는 길을 뚫은 거야. 통로를. 그 다음에 얘를 밑으로 이렇게 길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일정한 관이야. 관. 이게 혈관이라서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온몸에 모세혈관이라고 적으세요. 얘는 이름이 뭐냐면 대동맥이에요. 그리고 이 온몸 모세혈관에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도 당연히 길을 뚫어줘야 되겠죠? 얘는 이름이 뭐냐면 대정맥이야. 큰 정맥이라는 뜻이고요. 큰 동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심방하고 우심실로 길을 뚫어줄 건데 여기에다가 그냥 뚫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심장을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도 지금 선생님이 길을 이렇게 뚫은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여기도 길이 뚫려 있어야 될 거고요. 여기도 이제 길을 뚫어줄 거야. 여기도 이렇게 길을 뚫어줄 거예요. 여기도 길을 뚫어서 이렇게 나가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라고 적냐면 폐모세혈관. 그리고 얘는 이름이 뭐냐면 폐동맥. 그리고 폐동맥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이렇게 와서 이 밑으로 지나가는 거야. 구멍 뚫는 거 아니고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애를 만들어. 이렇게. 얘는 이름이 뭐냐면 폐정맥. 여기 나와 있다. 거기 나와 있어. 근데 이걸 그려보는 게 중요해서. 그리고 연필로 동맥에는 표시하지 않고요. 정맥에는 자 가는 길을 이제 보여줄 거야. 선생님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필요하다고 했죠. 파란색은 없어서 선생님은 녹색으로 할게. 근데 빨간색으로 먼저 할 건데 이 좌심실에서
일로 가는 거야. 이 혈관을 따라 쭉 움직여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디까지? 온몸 모세혈관 절반까지. 그럼 온몸 모세혈관에서는 다시 파란색으로 바꿔서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이 대정맥에는 요 가는 방향으로 판막이라는 걸 그릴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지나가. 저거 초록색은 파란색. 초록색은 파란색으로.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들어왔다가 우심실에서 다시 심장 밖으로 나아가. 어디까지? 폐모세혈관 절반까지. 그리고 폐모세혈관 절반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빨간색으로 좌심방까지 들어가.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이 절반,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으로 지나가겠죠, 혈액들이? 신기하다. 자, 우리 선생님이 좌심실에 아까 동그라미 1번 하라 그랬죠? 대동맥에다가 동그라미 2번이라고 적고요. 온몸 모세혈관에다가 동그라미 3번, 대정맥에다가 동그라미 4번, 우심방에다가 동그라미 5번 적어주세요. 오심실은요? 우심방까지만.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온몸순환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좌심실에는 6번이라고 적고요. 그럼 좌심실에서 나온 폐동맥의 7번. 네, 오심실 아니에요? 무심실. 무심실에서 6번, 폐동맥의 7번, 폐모세혈관의 8번, 폐정맥의 9번, 좌심방이 10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6번부터 10번까지는 뭐라고 부르냐면 폐순환이라고 불러요. 폐에서 뭘 가지고 오는 거야? 산소를 가지고 오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그 산소를 가지고 심장으로 왔다가 온몸에다가 뿌려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은 다음에 폐에다가 버리고 오는 과정을 지금 그린 거야. 신기하죠? 그리고 동맥에는 표시하지 않는데 정맥에는 어떤 표시를 하냐면 화살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길에 이런 표시를 해놓아.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크게 확대를 할게요. 예를 들어 정맥에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옆에다가 이런 표시를 해줘. 중간중간에 지나가는 방향으로. 그래, 정맥이요. 대정맥하고 폐정맥 둘 다. 왜요? 여기는 혈액 속도가 느려서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야 얘들이. 봐봐. 혈액이 이렇게 흘러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렇게 이걸 판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꾸로 흐르면 얘가 눌리면서 막는 역할을 하는 거야. 거꾸로 흐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애지. 그 거꾸로 흐르면 피가 없으니까 피가 안 통해요. 죽는 거지. 피가 거꾸로 오른다라는 표현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면 무슨 뜻이야? 막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이지. 피가 거꾸로 흐른다라는 거. 실제로 피가 거꾸로 흐르면 죽어요. 피가 거꾸로 흐르면은 이게 막히니까 그러면 바로 죽는 거예요? 바로 죽지는 않지만 피가 가장 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야? 산소 운반이잖아. 숨을 못 쉬게 되겠죠. 이 그림이 사실은 오늘 배울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보면 그럼 돼. 저 순환에 판단이 대해 다시 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시 정상적으로 흐르면 되겠죠. 자,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19쪽에 보면 우리가 그린 그림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심장 그림이 있죠. 그리고 심방은 뭐 하는 역할이래요? 혈액을 받아들이는 역할.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역할. 거기다 밑줄 치세요. 심방, 우심방, 좌심방 둘 다 혈액을 받아들인다. 심실은 혈액을 내보낸다.
그리고 아까 왜 이쪽 오른쪽을 뚱뚱하게 하라 그랬냐면 얘는 어디까지 혈액을 보내야 되는 애냐면 좌심실에서 수축을 해가지고 온몸에다가 혈액을 뿌려줘야 되는 애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힘이 세야 되지. 근데 똑같이 혈액을 내보낸다고 해도 좌심실, 우심실은 어때요? 폐까지만 보내면 돼. 근데 가깝잖아, 심장하고 폐는. 근데 온몸은 어때? 저기 다리 밑에도 있고 머리 끝에도 있으니까 너무 힘들겠지? 그래서 얘가 근육이 제일 많아.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피가 아래로 내려가는 건 쉬운데 다리 끝에서 위로 올라오기는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제2의 심장이라는 게 존재해. 허벅지, 종아리, 특히 종아리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해요. 너희가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밑에 발에 있는 혈액을 쭉 짜서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안 걸으면요? 안 걸으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자주 걷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게 좋아요.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걷는 게 좋아요. 가만히 서 있으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혈관이 막 튀어나오는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엄마가 맨날 가만히 있어요. 너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자, 그래서 판막은 요 심장하고 심실 사이에도 있고요. 심실에서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고 정맥에도 판막이 있어. 이 세 군데 있어요. 그 표시해줘요. 심방과 심실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 그리고 동맥 빠져 있거든요. 판막에 첫 번째 줄에 심방과 심실 사이 밑줄 치고 심실과 동맥 사이 밑줄 치고 그 옆에다가 동맥이라고도 적어 놓으세요. 동맥 아니고 정맥에도 판막이 있어요. 정맥에만 판막이 있어요. 심장에는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있고 여기 판막이 그다음에 혈관은 세 종류의 혈관이 있는데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어요.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거,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모세혈관은 온몸에 퍼져 있는 가느다란 혈관인데 내가 여기가 긁혀가지고 피가 났다 그러면 뭐가 끊어진 거냐면 모세혈관이 끊어진 거야. 귀멸의 칼날 봤어요? 귀멸의 칼날 보면 악기들하고 싸울 때 팔이 잘렸어. 그럼 피가 이렇게 나온 경우 있지. 쭉. 그치? 이건 동맥이 잘린 거야. 죽어. 근데 피가 줄줄줄줄 나오는 건 정맥이 잘린 거야. 이거는 지혈하면 돼. 근데 동맥이 잘리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동맥은 피부 근처에 없어. 우리 이렇게 힘주면 여기 혈관 보이지? 이렇게 보이는 혈관들은 다 정맥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안에 우리 몸에 동맥이 드러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는 기관도 있어야 되고 이 소화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혈관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는 거야. 그래서 위험해. 그래서 목이 비틀어지거나 목이 잘리면 사람이 죽는 거야. 여기가 배저도 마찬가지야.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몸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사고 나거나 위험한 상황이면 어떻게 돼? 본능적으로 머리하고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잖아. 그럼 본능인 거야, 본능. 여기가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심장도 중요하지만 심장 위에는 뭐가 있어요?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보호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네. 그리고 머리가 만약에 다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능이 정지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감싸는 거지. 그리고 웅크리게 되지. 그러면 한 번 더 보호하게 되고 가슴도. 자, 혈액의 흐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동맥에서 모세혈관으로 갔다가 정맥으로 흐르는 거고요. 동맥은 되게 두꺼워. 탄력이 있고. 동맥은 되게 두꺼워요.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르겠어? 동맥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정맥, 속도. 혈액의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이 정맥이고 모세혈관은 가장 느려. 모세혈관은 왜 느리겠어? 모세혈관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교환하는 일이야. 온몸에서는
갖고 온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분하고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온몸에 있는 세포들한테 주고 세포가 만들어내는 찌끄레기들을 받아서 모아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느려 여기서는 속도가. 근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가끔 이제 명절에 차 막히면 땅콩이라든지 팝콘 파는 아저씨들 있잖아. 막 20km, 30km 이렇게 천천히 가는 데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막 100km, 120km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그분이 장사할 수 있겠어? 못 주잖아. 서 있거나 천천히 가야 아저씨가 땅콩 있어요. 그러면서 똑똑해갖고 돈 내고 사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여기는 보완을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속도가 느려요. 근데 모세혈관이 역류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여기서 역류하는 거. 뭐 왔다 갔다 해. 뭐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역류할 수 있어. 잠깐씩은 괜찮아. 근데 전반적으로는 심장이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혈액은 정상적으로 돌아요. 이게 내 의지랑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예를 들어 무영이가 되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 결혼하고 싶어. 근데 여자친구가 떠났어. 살고 싶지 않아. 심장한테 명령하는 거야. 심장아 뛰지 마. 나 죽을 거야. 그런다고 심장이 안 뛰어? 더 잘 뛰어. 내 의지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심장이 뛰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몸에서 뇌에서 연수라는 뇌 부분이 있는데 그 연수라는 애가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지 않아. 내가 멈춰지고 싶다고 멈추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참고 있죠? 혈관벽은 누가 제일 두꺼운지, 혈액의 흐르는 속도는 누가 제일 빠른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독하시고. 한 장 넘겨보시면 혈액의 구성이 나와 있어요. 밑에 있는 4번 혈액순환은 쌤이 지금 그림 그리면서 같이 한 거야. 그리고 그 위에 거 혈액만 안 했어요. 혈액은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피에는 혈장하고 혈구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혈장은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혈구는 세 종류가 있어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산소 운반. 거기다 밑줄 칩니다. 적혈구, 산소 운반. 그리고 뭐가 있대? 헤모글로빈. 동그라미 치세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가 있는데 얘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얘가 빨간색이야. 그래서 적혈구는 빨간색인 거야. 근데 백혈구라는 애가 있네. 핵이 있어 얘는. 핵이 있고 식균 작용을 한대. 그러니까 우리 몸을 지켜주는 친구인 거야. 백혈구는. 그리고 혈소판이라는 애도 있는데 혈소판은 그렇게 우리 피에 많지는 않지만 혈액 응고작용 밑줄 치세요. 여기 상처가 났어. 그럼 딱정이 생기잖아. 딱지, 그쵸? 이걸 혈소판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피가 흐르지 않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야 세균이 침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혈장은 영양소나 노폐물,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산소는 적혈구가 운반을 하고 그래서 혈구의 역할까지 쭉 한번 공부를 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시험 볼 거니까 요 식물 파트하고 요 동물의 순환까지 공부해 오도록 하세요. 알겠죠? 네. 숙제. 숙제는 당연히 여기까지 풀어오는 거겠지. 동물과 에너지에서 소화하고 순환까지니까 몇 페이지냐면 66페이지까지 숙제. 한 조각. 66페이지까지 숙제하도록 하세요.